자, 이제 네 번째 효율적 시장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부동산에서는 효율적 시장은 정보와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정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론은 정보와 관계되는데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뭐냐?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적각이라는 뜻이죠, 그죠?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보라는 거는요, 정보는 크게 과거 정보가 있고요, 과거 정보, 현재 정보가 있고 미래 정보가 있죠. 미래 정보. 이 미래 정보를 우리 개론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 사실 이게 주식에서 온 이론인데, 그러면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라 그랬으니까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 있겠고, 과거와 현재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 있고, 과거, 현재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도 적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의 뜻은 뭐라고요?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 약성 효율적. 그렇죠.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도 모두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즉 모든 정보를 할 수 있겠죠.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약성, 중강성, 강성.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적으면요. 효율적 시장의 분류입니다. 효율적 시장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약성이라고도 그러고요, 교수들에 따라서는 약형이라고 말하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또는 뭐 강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과거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에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 중강성 시장이다. 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또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 네, 공표되지 않은 정보, 공표되지 않았으니까 미래 정보지. 한마디로 모든 정보겠다, 그죠? 모든 정보인 거예요.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성효율적 시장이 과거 정보, 이게 다 주식에서 온 이론인데, 만약에 약성효율적 시장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이 약성효율적 시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대자동차 주가가 오늘 10만원 했다, 그러면 이 주가 10만원 안에는 현대자동차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그 10만원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약성시장이에요.
그럼 중강성 시장이라는 거는 그 주가 10만 원 안에 현대자동차의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도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오늘 아침 뉴스를 딱 들었더니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을 100만 대 계약을 했다는 뉴스가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자동차 주가가 어떻게 된다? 바로 올라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현재 정보가 바로 지체 없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런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 중강성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예전에 우리 그 대한항공에 땅콩 행하니까 대한항공 주가가 바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중강성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만약에 뉴스에서 국토부에서 오늘부터 울산에 있는 아파트 시장을 뭐 토지거래 제한구역이라든지 규제 정책이 딱 발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울산의 부동산 값이 영향을 받겠죠. 네, 중강성 시장이란 뜻이에요.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반영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강성 시장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의미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알아야 돼요. 초과 이윤. 자,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정보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과거 정보를 분석한다고 해서 초과 이윤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건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약성효율적 시장은 이미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과거 정보는 이미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 근데 과거 정보 백날 분석해봤자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럼 약성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떤 정보를 분석해야 될까요? 여기 반영 안 된 정보를 분석해야 돼. 반영 안 된 정보 분석,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영 안 된 정보를 분석한다. 그래야만이 초과 이윤이 가능해요. 그럼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정보나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야 되겠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 미래 정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는 걸 더 많이 쓰더라, 표현을. 이런 정보를 분석해야 초과 이윤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과거 정보를 분석했어. 약성효율적 시장인데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 이윤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습니까? 자, 11월, 12월이니까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말로 할 부분인데, 얻을 수 없다. 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손해 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은 정상 이윤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초과 이윤이 없다는 얘기를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정상 이윤 얻는구나. 오케이. 자, 중강성 시장이에요. 중강성 시장은 과거와 현재 정보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강성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과거와 현재 정보를 분석하면, 과거 현재 정보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 말은 정상 이윤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걸 적어드리는 이유는 중강성 시장에서 현재 정보를 분석하면 정상 이윤을 얻는다, 맞죠?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이윤을 얻잖아요. 정상 이윤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 정상 이윤은 가능하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약성효율적 시장인데 과거 정보를 분석한 사람은 정상 이윤만 얻을 거고, 현재 정보와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한 사람은 초과 이윤을 얻겠네요.
그럼 약성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도 존재하고 초과 이윤도 존재하겠네. 맞습니까? 그럼 중강성 시장도 마찬가지로 정상 이윤 얻는 사람도 있고 초과 이윤 얻는 사람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정보를 분석한 사람은 정상 이윤만 얻을 거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한 사람은 초과 이윤을 얻겠죠.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강성시장입니다.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럼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과 이윤이 불가능해요. 초과 이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정상 이윤만 가능합니다. 정상 이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걸 왜 하느냐? 만약에 중강성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만 가능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아까 말씀 중강성 시장은 정상 이윤 얻는 사람도 있고 초과 이윤 얻는 사람도 있어. 근데 강성 시장은 초과 이윤이 불가능하니까 정상 이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대표적인 게 내부 정보예요. 내부 정보,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뉴스에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시장이거든요. 이 강성 시장은 보세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그랬죠. 아까 완전 경쟁 시장과 거의 부합되는 시장이야.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이 뭐였어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완전한 정보고, 맞아요? 우수한 정보가 없다 그랬지. 그거는 이거가 똑같잖아.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없지. 초과이윤이 없죠. 강성 시장은. 우리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중강성까지 나타납니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초과이윤이 가능해요. 내부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별로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리고 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시험에서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는 초과이윤이 불가능하겠죠. 맞아요. 약성효율적 시장 과거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해가지고는 초과이윤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하지만 약성 시장인데 기본적 분석을 하면, 현재 정보가 기본적 분석 아닙니까? 기본적 분석을 하면 초과이윤이 가능하지. 그렇게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과거 정보는 기술적 분석, 현재 정보는 기본적 분석. 그럼 중강성 시장에서는 이미 현재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중강성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해봤자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 내용 제가 필기해 놓은 거 있죠. 요거를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다. 그게 우리 교재 22페이지에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표에 나와 있는 내용. 고민도 할당효율적 시장은 제가 지금 안 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약성, 중강성, 강성 이 세 개 하겠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약성이 뭐고, 중강성이 뭐고, 강성이 뭐고, 뜻을 일단 알아야 되고,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강성 시장은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 정상이윤만 가능하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4번에 여과현상이라는 게 나오죠. 여과현상과 주거분리 보이세요? 네,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여과. 네. 자, 우리가 집을 처음에 새 집을 짓잖아요.
새 집을 지으면 시간이 가면 집이 점점 낡아지죠. 저 어떤 지역에 처음에 농지였는데 거기를 택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새 아파트들이 막 짓기 시작했어요. 새 아파트가. 그럼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사가 오겠죠. 이사가 오겠죠. 그리고 거기서 10년 20년을 살아요.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집이 낡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집주인은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 집을 내가 그냥 팔아버릴까, 그대로 낡은 상태 그대로, 아니면 이 집을 내가 새로 뜯어 고쳐가지고 리모델링, 재건축을 해서 팔아버릴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팔 거냐, 고쳐서 팔 거냐, 맞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단 말이야. 이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물려줘. 그러면 고치지 않고 그대로 물려준다는 것은 집이 낡은 상태 그대로 물려주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소득이 떨어지는 저소득층들이 그 집에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람보다, 지금 현재 사람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하향여가라고 부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걸 뭐라 그런다? 하향여가. 근데 이 집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새 집을 만들어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나보다 좀 더 높은 고소득자에게 이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를까 그러면 상향여가라는 거예요. 자, 하향여가와 상향여가의 개념부터 알아야 된다. 하향여가는 내가 사용하던 집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걸 뭐라 그런다? 하향여가. 상향여가는 이거를 다시 새로 뜯어 고쳐가지고 상위층에게 물려준다. 이걸 뭐라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은 하향여가일까요? 상향여가일까요? 그렇지, 재개발은 상향여가야. 그죠? 이해를 해야 된다면,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여가는 하향여가와 상향여가가 있다. 하향여가는 그대로 물려준다. 상향여가는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준다. 됐나요? 그래서 주택의 여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향여가가 있고 상향여가가 있다. 하향여가는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층이 사용하는 거예요. 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체인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집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상위층이 살았는데 이제 이 집에 누가 들어와 산다? 하위층이 들어와 살다. 이걸 주택의 하향여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님이 입던 바지를 동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일종 이런 게 다 하향여가입니다. 근데 상향여가는 하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누가 사용한다? 상위층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된 주거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집이 많이 낡았어요. 그럼 거기는 조금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겠죠. 근데 그 지역을 전부 재개발을 해가지고 고급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예전에 살던 사람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 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상향여가라고요. 상향여가. 그럼 하향여가는 수선을 한다는 겁니까? 수선을 안 하는 겁니까? 수선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선 안 해. 그럼 상향여가는 수선한다는 뜻이거든요.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오래되고 낡은 집,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통 우리가 저가주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가주택. 저가주택이란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안 좋은 집, 그런 낡은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여가가 일어날까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 없을 때 하향여가가 일어날까요? 증가할 때 하향여가 일어날 것 같아? 맞아요. 자, 하향여가는 상위층이 쓰던 집을 하위층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하향여가라는 것은 저소득층들이 그 집을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어. 물려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향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시, 이거 기억해둡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여가가 일어난다. 당연한 얘기죠. 형님이 입던 바지를 동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동생들이 죽어도 싫대. 그럼 물려줄 수가 없죠.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없어. 저가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재개발해버리는 거예요. 즉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시, 그때는 뭐가 발생한다? 상향여가. 이 말을 교재에 따라서는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시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고가주택의 수요가 많으니까 낡은 집을 재개발해서 고가주택으로 만들어서 분양하겠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네. 요 정도를 알아둡니다.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그러면 주택의 여가는 하향여가와 상향여가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뜻. 하향여가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떨 때 하향여가가 일어나느냐?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여가가 일어난다. 상향여가는 그 반대다. 자, 그러면요, 이 수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 자, 수선을 하려면 수선 비용이 듭니까? 수선 비용이 들죠. 또는 보수 비용이라고도 그래요. 수선 비용이 드는데 수선을 하고 나면 가치가 증가하겠죠. 수선 후 가치 증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선 비용이 크다는 겁니까? 수선 후 가치 증가가 크다는 겁니까? 이게 크니까 수선 안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수선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지만 요렇게 표현도 많이 한다고요. 만약에 수선 비용이 수선 후 가치 증가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오지? 수선 비용, 수선 후 가치 증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선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세요. 그럼 수선 안 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하향여가. 수선한다 그러면요, 상향여가. 그럼 만약에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 가치 증가가 크다 이런 말이 딱 나왔어. 그럼 이 말은 수선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상향여가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 뜻이에요.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날라다니고. 만약에 수선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수선 안 하는구나. 무슨 여가다? 하향.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여가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주거 분리예요. 자, 주거 분리의 뜻을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거 분리란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고급 주택 지역을 고소득층 주거 지역이라고도 그래. 같은 말이에요. 저급 주택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 지역. 그래서 주거 분리는 한마디로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로 나누어지는 걸 뭐라 부른다? 주거 분리라고 그래요. 주거 분리. 이 주거 분리는 외부 효과 때문입니다. 외부 효과와 관계 있어요. 외부 효과. 우리가 나중에 외부 효과 공부하겠지만 좋은 외부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라 그러고요. 안 좋은 외부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자, 외부 효과는 전에 제가 잠시 설명드렸죠. 제3자 때문에 내가 좋고 나쁜 영향을 받는 걸 외부 효과라 그랬어요.
우리 아파트 옆에 마트가 들어왔다. 대형 마트가. 그럼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가죠. 좋은 외부 효과예요. 정외부 효과. 우리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어요. 안 좋은 영향을 받죠. 부의 외부 효과란 말이에요. 이게 외부 효과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외부 효과 나중에 자세히 공부해요. 정책론 가면. 그러면 이 외부 효과하고 주거 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저소득 주거지역. 뭐 이거는 제가 저소득층을 비하고 하는 뜻은 전혀 없어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여기는 고소득 주거지역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 저소득 주거지역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서 봤더니 좀 저녁에 술 먹고 좀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많고 쓰레기도 좀 많이 버려져 있고 좀 살기에 좀 환경이 좀 안 좋더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환경도 깨끗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높고 좀 살기가 쾌적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야. 여기는 부외부 효과가 좀 세고 여기는 정외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맞아요? 자, 여기 집이 있어요. 자, 이 집이 낡았어요. 낡아지면 고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집을 고치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 들어. 수선 비용이 500이야. 그런데 이 집을 고쳐봤자 그 동네가 그 동네다 그래가지고 수선 후 가치 증가가 내가 들어간 비용만큼 가치 증가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쳐요. 안 고치고 그대로 물려줘 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부자가 들어와 저소득층이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저소득층만 사는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는요 주거 환경이 좋고 정외부 효과가 강하니까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 가치 증가가 크거든요. 여기는 집을 고친단 말이에요. 여기는 계속. 그러니까 고소득 주거지역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보면 고소득층 저소득층이 있는데 저소득층들이 만약에 집이 엄청 가난해. 집이 막 집도 환경도 안 좋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 있는 애들이 에이 내가 공부하면 뭐 하겠어? 뭐 하나만 하지. 이래버리면 그 집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동네는 부자들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헬스도 열심히 하고 책도 더 많이 보고 좋은 세미나 있으면 세미나 참석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된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주거 분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유지가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외부 효과 때문이다. 여기는 부외부 효과가 강하니까 안 해. 그러기는 정외부 효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수선도 하고 유지를 해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걸 뭐라 부른다? 주거 분리라고 그래요. 주거 분리. 네. 이건 제가 뭐 의미를 설명드린 거고 뜻을 아시면 되겠어요. 뜻을 아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자 고소득 주거 지역 중에 요 지역이 만약에 집이 많이 낡아졌어요. 요 지역이 만약에요. 그럼 낡아져 가지고 집을 고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물려주기로 했어요. 물려주기로 해서 여기에 저소득층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향 여가라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침입이라고 그럽니다. 침입. 그럼 계속 침입이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가 이제는 무슨 지역이 되어버리겠어요? 저소득 주거지역이 되겠죠. 개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를 침입. 이질적인 요소가 계속 들어와서 이제는 그 지역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거를 개성 또는 천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도 같이 좀 알아두세요. 천이, 개성, 천이. 됐습니까? 네. 주거 분리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요건 좀 그림 다시 하나 새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저소득 주거지역, 여기가 고소득 주거지역입니다. 저가주택지역, 고급주택지역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주거분리라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적경지역 봅니다. 적경지역, 경계지역, 적경지역, 경계지역. 자, 여기는 저소득 주거지역인데 고소득 주거지역하고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부 효과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계지역에 있는 저소득 주거지역은 다른 저가주택보다도 싸게 거래될까요? 비싸게 거래될까요? 그렇죠. 할증 거래가 된다. 경계지역에 있는 저소득 저급주택은 할증 거래가 된다. 자, 반대로 고소득 주거지역, 고급주택지역인데 저소득 주거지역, 저급주택지역과 경계된 이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부유회복과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거래된다? 할인 거래된다. 그래서 경계지역이라는 딱 말이 나왔을 때 저급주택, 저가주택은 어떻게 거래되고 할증 거래되고, 경계지역에서의 고가주택은 어떻게 거래된다? 할인 거래된다. 요거까지 최근에 시험에서 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3페이지에 여가연산과 주거분리 맨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불량주택이라고 있습니까? 네, 불량주택은 뭘까요? 불량주택은 주택으로서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주택이에요. 뭐 판잣집 같은 거 있잖아. 막 비도 막 새고. 그러니까 집으로서는 뭐 가장 안 좋은 집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불량주택은 하향여가 때문입니까? 상향여가 때문입니까? 하향여가 때문에 안 고치고 계속 물려주니까 불량주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불량주택은 하향여가의 산물이에요. 하향여가의 산물. 그럼 이 하향여가는 불량주택은 자원 배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불량주택이라는 거는 자원 배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소득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불량주택이라는 거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그 불량주택을 찾으니까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거지, 자원 배분이 잘못돼서 불량주택이 생긴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시장 실패 공부하러 들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불량주택은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다. 소득 문제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향여가와 관계 있다. 뭐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량주택 문제, 저소득,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하향여가 작용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장 실패를 공부하고 한 번 더 보면 그때도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대 이론이 나오네요. 지대 이론. 이거를 지금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뭐 하겠습니다. 지대 이론. 네. 지대 이론은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론 했어요. 시장론에서 뭐 했어요 근데? 시장론에서 제목을 제가 항상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 했었죠. 그죠? 완전 경쟁했고 불완전 경쟁했죠. 집에 와서 복습할 때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뭘 했는지. 또 뭐 했냐면 또 뭐 했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했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효율적 시장에, 그렇죠. 효율적 시장 했어요. 그 다음에 주택의 여가 했죠. 주거분리 했거든요. 주거분리. 이게 오늘 공부한 대표적인 제목들입니다. 제목들.
그 집에 와서 복습할 때 오늘 뭐 했더라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적어봐야 돼. 본인이 기억으로 적어봐야 돼.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노트를 보면서 제목들을 이렇게 보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제목이라도 적어봐야 돼. 우리가 뭔가를 작물을 얻으려 그러면 씨를 뿌려야 되죠. 그죠? 씨를 적게 뿌리고 많이 얻는 방법은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효율성이야. 적게 뿌려도 기술이 발달하고 어떤 재배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거두는 방법은 있거든. 그런데 어찌됐든 씨를 뿌려야만 거둘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뿌리는 거야. 일단 뿌려야 돼. 조금이라도 뿌려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많이 거둘 수 있어요. 효율적이지. 꼭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 지난주에 해놨는데. 했어요. 해야 돼. 100명한테 얘기하면 2~3명밖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지대론 볼게요. 자, 이 지대론을 하기 전에 지대의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지대의 논쟁. 지대의 논쟁은 뭐냐면 우리 경제학 역사에 보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어요. 지대가 뭡니까 근데? 지대 토지 사용료입니다. 지대는 토지 사용료야. 지대 토지 사용료. 지가는 토지 가격. 지대는 토지 사용료예요. 그 지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단 말이야. 자,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은 생산 요소가 뭔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산 요소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생산 요소라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이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부터 먼저 할까요? 이 세 가지를 생산 요소라고 봐요. 생산 요소를. 그럼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고 있죠.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고 있어요. 삼분법이라고도 불러요. 삼분법. 근데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자본과 노동으로 나눠요. 자본과 노동으로. 그럼 토지가 없네? 자본 안에 토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주들을 자본가라고 불러요. 토지 소유자들을. 그러니까 토지는 자본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나눌 때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습니까?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이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봐요. 뭐로 본다고요? 불로소득. 이 불로소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초과이윤, 잉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불로소득, 초과이윤, 잉여는 같은 말이라고 보고 공부하세요. 같은 말이다.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생산 요소의 가격으로 봐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건 이게 비용이란 뜻이거든. 지난주에 제가 공급할 때 생산 요소 가격의 대표적인 게 인건비라 그랬잖아요. 인건비는 비용 아닙니까?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 생산 요소 가격으로 본다 그래도 괜찮고, 생산 비용으로 본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같은 말이거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고전학파들은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봐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죠. 자,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맞아요.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개는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사실은 시험에서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우리 그 마르크스 레닌 할 때 그 마르크스입니다. 자, 이 당시에 유럽에 밀 가격이 폭등을 하거든요. 밀값이 폭등을 해요. 밀값이. 그래서 고전학파는 밀값이 폭등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밀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을 많이 필요로 한다. 밀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의 수요가 증가하면 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밀 가격이 폭등하죠. 맞아요. 그래서 밀 가격이 폭등하니까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대가 올라간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 밀의 수요가 증가해서 밀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지대도 올라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고전학파예요. 근데 신고전학파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밀값이 올라간 거는 지주들이 지대를 많이 받기 때문이야. 지주들이, 그럼 지주 나쁜 사람이네. 지주들이 지대를 많이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지대를 많이 줘야 되고, 지대는 비용이거든.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지니까 밀값이 올라갔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그래. 어찌됐든 고전학파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신고전학파는 아니야,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해. 그럼 둘이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싸우는 애들이야. 아시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지대 논쟁. 그 다음에 이 지대는요, 크게 농경지 지대론이 있고 도시 지대론이 있어요. 먼저 농경지 지대론부터 보겠습니다. 농경지라는 건 농사 짓는 땅이죠. 이 농경지 지대로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개로. 첫 번째가 차액지대설, 절대지대설, 위치지대설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럼 차액지대설이 뭐고 절대지대설이 뭐고 위치지대설이 뭔지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항상 제가요.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차액지대설은 리카도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요즘 이름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름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리카도. 이 리카도는 고전학파야. 이 사람은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주장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액지대설은 별다른 말이 없더라도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뭘로 볼까요? 잉여로 봐요. 지대를 잉여로 봐요. 그리고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왜? 고전학파니까 그대로 주장한다니까. 그대로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 말고 차액지대설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거든. 특징.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차액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자, 리카도는 토지마다 지대가 다르죠. 토지마다 지대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토지마다 지대가 다른 이유에 초점을 맞췄어요. 왜 토지마다 지대가 다를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때문이다? 비옥도. 물론 기본서 나오면 뭐 수학 체감의 법칙, 비옥한 토지의 부족, 부정성 이런 말도 나오지만 그건 필요 없어. 그냥 차액지대설은 비옥도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비옥도 나오면 차액지대설이다. 비옥도. 그럼 제가요, 좀 시간이 우리가 11월 10일 있으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 이해 어려우면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A 토지,
B 토지, C 토지. 전부 다 면적이 제가 뭐 그 편의상 평이라는 걸 쓸게요. 100평. 똑같이 100평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미리 300가마가 필요해. 미리 300가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농사를. 근데 A가 가장 비옥도가 좋고, 비옥도가 최고로 좋고, 1위로 갈수록 비옥도가 점점 떨어져요. 비옥도가 떨어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A가 제일 기름진 땅이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토지에서도 밀을 몇 가마 만들고 100가마 만들고, B에서도 100가마를 만들고, C에서도 100가마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자, 이때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100가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겠죠. 자, 그런데 A 토지는 비옥하다 보니까 똑같은 100가마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나머지 토지보다 어떻겠어요? 작겠죠. 그래서 얘는 100가마 만드는 비용이 1,000원이 들었어요. 1,000원. 그러면 B 토지는 1,000원보다는 더 많이 들겠죠. 1,500원. 얘는 2,000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자, C 토지는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땅이죠. 이런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최열등지라고 불러요. 최열등지. 농사는 지금 C 토지까지만 짓고 있죠. 이처럼 경계가 되는 토지를 한계지라고도 불러요. 한계지. 한계지 개념 아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끄트머리 경계가 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경계가 되는 지점, 한계지. 자, 그러면요, 밀 가격이 어떻게 정해져 버리느냐? 밀 가격이 얼마냐? 여기 지금 최열등지 한계지의 비용이 얼마예요? 이게 밀 가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밀 가격이 100가마 가격이 얼마가 된다? 2,000원으로 정해져 버려요. 최열등지의 생산 비용이 가격이 돼요. 고전학파들은 최열등지의 가격이 뭐가 돼 버린다? 가격이 돼 버립니다. 가격이.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의 이윤은, 이윤 얼마 남아요? 1,000원 남죠? 맞아요. 여기는 이윤이 얼마 남아요? 500원 남죠? 여기는 이윤이 얼마예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이윤이 뭐냐? 지대야. 이게 지대라고. 남은 거잖아. 아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윤으로 본다고 그랬죠. 초과이윤. 이 이윤은 초과이윤이다. 고전학파는 잉여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이 남는 거를 뭐로 본다? 지대로 본단 말이야. 지대. 자, 이 지대는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고 있죠.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만약에 이 국가에 인구가 늘었어. 인구가 늘어가지고 밀 300가마 가지고는 안 돼. 그럼 400가마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밀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밀의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이제 C 토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옆에 있던 D 토지도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돼. 오케이? 그럼 이제 D 토지가 뭐가 돼버려? 최열등지가 되고 한계지가 됩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그런 것까지 안 물어보지만 생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 한계지가 연장된다. 맞아요. 그렇지. 생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 한계지가 연장이 돼. 이렇게 한계지 연장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100평에서 100가마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비용이 2,000원이 아니고 얼마가 될까? 이제 더 들겠지. 2,500원이라 그래 보자. 그럼 밀 가격이 얼마가 돼? 그렇지. 2,500원이 되지. 밀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한계지가 연장되게 되고 밀값도 올라가죠. 그럼 밀 가격이 전부 2,500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대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맞습니까?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고전학파 애들은 지주 때문이 아니야. 무슨 지주 때문에 밀값이 폭등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밀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한계지가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밀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대가 올라가고 그래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차익 지대 소리야.
참고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다르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대가 제일 비싸지. 그 다음 지대고, 맞습니까? 자, 여기서 한계지에서는 아까 보니까 한계지, 최열등지,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지에서의 비용 자체가 밀 가격이 돼버리니까 지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한계지와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액지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개거든요. 이 두 개 기억해야 돼요. 차액지대에서는 토지마다 지대가 다르다는 건데, 지대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비옥도 때문이다. 비옥도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비옥도가 떨어지는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 절대지대에서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